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꺾고 세계 1위 패권국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중국의 위대한 질주는 이미 끝났습니다. 14억이라는 압도적인 인구수, 우리는 흔히 이 숫자에 압도당하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끔찍한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부자가 된 다음에 늙었지만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뼈대가 녹아내리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된 겁니다. 2022년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엘리트들은 짐을 싸서 국경 밖으로 탈출하고 있고 남겨진 청년들은 바닥에 드러눕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의 청년들은 스스로 국가의 성장 엔진을 꺼트리고 있는 걸까요? 끝없이 팽창할 것 같던 이곳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시진핑은 매년 천안문 광장에서 세계를 향해 힘을 과시합니다. 최신 스텔스 전투기가 베이징 상공을 가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장안대로 위를 굴러갑니다. 수십만 인파가 오성홍기를 흔들고 카메라 앵글은 언제나 위를 향하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시진핑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중국몽은 이 광경 속에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이 제국의 진짜 시한폭탄은 소리 없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2016년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약 1786만 명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일자녀 정책을 폐기한 직후 정부가 인구 반등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었던 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해가 정점이었습니다. 이후 출생아 수는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곤두박질 쳤고 불과 7년 뒤인 2023년에는 902만 명까지 추락했습니다. 거의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서울 전체 인구에 맞먹는 규모의 신생아가 7년 만에 통째로 증발한 셈입니다. 그리고 2022년 결정적인 선이 그어졌습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한 해 동안 태어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인구학에서 말하는 데드크로스, 즉 인구 자연 감소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수백 년간 지켜온 세계 인구 1위의 왕좌마저 인도에 내줬습니다. 물론 숫자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위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그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뼈대를 이루는 인구 구조 자체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서 유치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약 1만 5천 곳이 폐원했는데 이건 대략 한국 전체 유치원 수의 2배 규모입니다. 초등학교도 학생이 없어 강제로 통폐합되고 있고 산부인과 병동은 텅 비어 다른 진료과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한때 3개의 공장을 돌리던 광둥성 선전의 조립 라인에는 빈자리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고 내륙 소도시의 거리에서 젊은 얼굴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상하이 푸둥의 마철루는 여전히 화려한 불을 밝히고 있지만 그 스카이라인 아래 골목 상점의 간판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습니다. 군사 퍼레이드가 아무리 위풍당당해도 그 대열을 채울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면 행진은 결국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14억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거대해 보이지만 그 내부의 연령 구성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급격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뼈대가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균열의 씨앗은 한 세대 전 국방부 소속 어느 미사일 공학자의 계산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공학자의 이름은 숙젠입니다. 미사일의 탄도 궤적을 계산하던 국방과학자가 어느 날 인구 데이터 앞에 앉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그는 당시의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2080년 중국 인구가 42억 명을 돌파한다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였죠. 이 보고서에 큰 충격을 받은 덩샤오핑은 1980년 한족에게 자녀를 단 한 명만 낳도록 강제하는 전대미문의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미사일의 정밀함으로 인구를 통제하겠다는 발상, 국가가 국민의 출산까지 관리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은 작동했습니다. 출산율은 빠르게 떨어졌고 중국은 폭발적 인구 증가라는 시한폭탄을 일단 해체하는 데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사일과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사일은 버튼 하나로 발사를 멈출 수 있지만 한 세대에 걸쳐 뼛속까지 각인된 저출산 습관은 정책을 되돌린다고 해서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2자녀, 2021년 3자녀까지 허용했지만 출산율은 반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숙제 내 계산식이 중국에 남긴 건 인구 억제의 성공이 아니라 인구 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파괴였던 겁니다. 중국 사회에는 이 참담한 결과를 압축하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미부설로, 한자 그대로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긴 뒤에야 보령사회에 진입했고,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무려 125년이 걸렸습니다. 반면 중국은 고작 21년 만에 같은 길을 주파했습니다. 그것도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겨우 넘긴 중진국 문턱에도 서지 못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늙기 전에 부를 쌓은 나라에는 연금과 복지라는 안전망을 깔아둘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그런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비밀병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하는 어른 4~5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리는 이른바 황금 부양비입니다. 이 비율 덕분에 공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았고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은 끝없이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녀 정책이 만들어낸 4-2-1 구조, 즉 조부모 넷의 부모들, 그리고 자녀 단 1명이라는 역피라미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2050년이면 노동자 1명이 노인 1명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공장의 톱니바퀴가 느려진 정도가 아닙니다. 톱니 자체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스란히 청년들의 어깨 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게가 떨어지는 속도를 먼저 체감하는 건 언제나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청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앞서 말한 4-2-1 옆피라미드, 그 꼭대기에 무게를 바치고 있는 건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희망이 아니라 족쇄에 가깝습니다. 중국에는 99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아침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 주당 72시간, 한국의 법정 근로 시간의 거의 1.5배에 달하는 노동입니다. 중국 노동법은 주 44시간 초과 근무를 금지하고 있고 2021년에는 최고인민법원이 996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위는 996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건 전생에 덕을 쌓은 복이라고 공개 발언했고 2024년에는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 CATL이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을 일하는 896 체제를 100일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은 이때 지켜지지 않고 기업은 사람을 쥐어짜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기에 내이주안이라는 단어가 겹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제 살 깎아먹기 경쟁쯤 됩니다. 대학 졸업장이 무기가 아니라 입장권조차 되지 못하는 시대. 2023년 중국의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21%를 찍었습니다. 너무 높은 수치에 당혹한 중국 정부는 아예 통계 발표를 중단했다가 대학 재학생을 빼는 새 계산법으로 바꿔서 다시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2025년 기준 여전히 17%에서 18%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일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매년 쏟아지는 1천만 명이 넘는 대졸자들은 공무원 시험에 몰리거나 대학원에 숨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운 좋게 취업해도 새로운 공포가 기다립니다. 35세 커트라인입니다. 중국의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채용 공고에 만 35세 미만이라는 조건을 버젓이 내걸고 있습니다. 72시간을 일해도 35세가 되면 쓸모 없어지는 시스템. 아무리 달려도 결승선이 보이지 않는 트레드밀 위에 올라선 셈입니다. 내이주안에 갇힌 청년들에게 남은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은 곧 중국 공산당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저항으로 번져갑니다. 체념은 조용했지만 파괴력은 어떤 시위보다 강력했습니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하나의 단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탕핑, 글자 그대로 드러눕다입니다. 2021년 한 청년이 중국 인터넷에 올린 짧은 글이 도화선이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일하지 않고도 살아남았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누워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철학이다. 이 게시글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수백만 명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탕핑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뛰어도 집을 살 수 없고 72시간을 일해도 35세면 잘리고 결혼 비용은 천문학적이고 아이를 낳으면 경쟁 지옥을 하나 더 만드는 꼴이 되니 아예 경주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연애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당연히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국가와 자본이 원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소리 없는 총파업이었습니다. 중국 청년들은 자신들을 부추에 비유합니다. 부추는 잘라도 다시 자라는 채소인데 국가와 기업이 자기들을 부추밭처럼 수확해간다는 자조입니다. 하지만 탕핑족은 여기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누워있는 부추는 벨 수 없다. 서서 자라야 낫으로 잘리지 들어 누우면 손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이 중국 인터넷을 뒤흔들자 공산당은 즉각 검열에 나섰습니다. 탕핑이라는 단어 자체가 SNS에서 차단되었고 관영 매체는 탕핑은 수치라는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검열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탕핑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움직임도 등장했습니다. 바이란, 직역하면 썩을 대로 썩게 놔둔다는 뜻입니다. 탕핑이 소극적 거부라면 바이란은 적극적 포기에 가깝습니다. 어차피 시스템은 망했으니 굳이 노력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업자녀라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취업 대신 부모의 연금에 기대어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는 청년들입니다. 부모 세대가 피땀 흘려 모은 저축이 자녀 세대의 생존장치가 되어버린 쓸쓸한 순환입니다. 공산당 입장에서 탕핑과 바이란은 천안문 시위보다 다루기 어려운 적입니다. 시위는 진압할 수 있지만 수억 명이 조용히 들어눕는 것은 진압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비가 줄고, 결혼이 줄고, 출산이 줄고, 내수 경제의 심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톱니를 잃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톱니마저 돌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전통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 이민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은 역사적으로 딱 하나였습니다. 밖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 이민입니다.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5%가 이민자이고 실리콘밸리를 세운 것도, 월스트리트를 굴리는 것도, 노벨상을 휩쓰는 것도 상당수가 이민 1세대 혹은 그 자녀들입니다. 미국은 늙어가는 속도를 이민이라는 수열로 늦추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같은 카드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쓸 수 없습니다. 중국은 한족이 전체 인구의 91%를 차지하는 사실상 단일민족 통제국가입니다. 55개 소수민족이 존재하지만 공산당의 통치 구조는 철저히 한족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 수백만 명이 유입되면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통제 불능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만 봐도 소수민족 관리에 얼마나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외부 수혈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밖에서 사람을 안 받는 사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룬쉐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역하면 도망학, 나라를 떠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해외로 나간 중국인은 누적 1,400만 명에 달하고 최근에도 매년 100만 명 안팎이 이민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떠나는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영어가 되고 자산이 있고 기술이 있는 엘리트층이 먼저 짐을 싸고 있다는 점입니다. 밑에서는 눕고 위에서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996에 시달리는 청년은 탕핑을 선택하고 그 위에 엘리트는 여권을 들고 공항으로 향합니다. 노동력을 공급해야 할 아래층은 파업 중이고 자본과 기술을 가진 위층은 탈출 중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위기인데 남아있는 인구의 질마저 빠르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민이라는 정상적인 수혈 통로는 체제가 막아놓았고 내부 인재는 스스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혈은 거부하면서 피는 계속 흘리고 있는 환자, 그것이 지금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공산당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사람이 눕고 사람이 도망치고 사람을 들일 수도 없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사람을 쓰지 않는 것. 중국 공산당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로봇과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흐름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유럽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자동화, 물류의 무인화,
AI 기반 서비스 전환은 이미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가더라도 속도와 절박함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중국에게 이 전환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3년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켰습니다. 2025년까지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2027년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로드맵입니다. 단순히 공장 자동화 수준이 아닙니다. 두 발로 걷고 손가락으로 부품을 짚고 음성 명령에 반응하는 인간형 로봇을 대량 생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효율과 경쟁력을 위해 자동화를 추진한다면 중국은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더 얹혀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씩 줄어드는 신규 노동력, 공장에 넣을 청년이 물리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절박함이 전 세계 공통의 자동화 흐름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이미 중국의 전기차 공장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고 선전과 상하이의 물류 창고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팔이 24시간 상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절반 이상이 설치된 세계 최대 시장이며 자체 로봇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이 전환을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탕핑족이 일을 거부해도 로봇이 대신 서고 출산율이 떨어져 노동자가 줄어도 로봇을 더 찍으면 됩니다. 로봇은 구부육을 시켜도 불평하지 않고 바이란을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면 공장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로봇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으니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가 없으니 내수 시장은 더 쪼그라듭니다. 이미 탕핑으로 소비를 줄인 청년들 위해 로봇까지 일자리를 가져가면 남은 청년들은 눕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제 시스템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생산은 로봇이 하는데 소비할 사람은 사라지는 기이한 경제. 공장은 돌아가는데 시장은 텅 비는 역설입니다. 이 모순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화를 추진하는 모든 나라가 마주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중국은 그 질문을 가장 먼저, 가장 거대한 규모로 맞닥뜨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균열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중국의 성장에는 이미 천장이 찍혔다는 사실입니다. 로봇으로 공장을 메우고 AI로 빈자리를 채워도 결국 아이를 낳는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날카로운 방식으로 답을 내렸습니다. 2022년 말 중국 각지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 현장에서 한 청년이 카메라를 향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이유가 없는 세상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중국 인터넷에서 순식간에 퍼졌고 검열됐고 그리고 검열될수록 더 깊이 퍼졌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다. 이 말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중국이 직면한 위기의 정수를 관통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탕핑은 노동의 거부였고 바이란은 희망의 거부였으며 이 한마디는 미래 자체의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부가 숫자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약 1명. 인구를 유지하려면 2.1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음 세대는 현재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매년 줄어드는 출생아, 매년 늘어나는 사망자. 이 교차가 만드는 결과를 경제학자들은 하나의 단어로 부릅니다. 피크 차이나. 피크 차이나란 중국의 경제적, 인구적, 군사적 국력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이 단어를 꺼내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2012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GDP 성장률은 두 자릿수 시대를 지나 4%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에 빠졌고 지방정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 인구 구조의 붕괴가 깔려 있습니다. 시진핑이 그토록 외쳐온 중국몽, 중화민족의 위대한 도흥은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패권을 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패권 경쟁의 가장 기본적인 연료인 사람이 마르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를 만들 엔지니어, 공장을 돌릴 노동자, 세금을 내 소비자, 연금을 채울 납세자.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할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는 여전히 화려하지만
2050년이면 중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됩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양로원이 되는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중국의 꿈이 멈춘 게 아닙니다. 꿈을 꿀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한 세대 전 미사일 공학자의 계산식에서 시작된 균열은 이제 제국의 집안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다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것을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의 균열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사일 공학자가 설계한 인구 통제,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린 나라, 드러누운 청년들, 도망치는 엘리트, 사람 대신 로봇을 채우려는 국가. 이 모든 장면을 관통하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인구는 국가의 운명이며 한번 무너진 인구 구조는 어떤 정책으로도, 어떤 기술로도, 어떤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다 건너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23년 기준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약 1.0명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었습니다. 중국보다 낮습니다. 인구 1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전 세계 최하위입니다. 중국을 향해 미부설로라고 말하지만 한국이야말로 이미 부자가 된 다음에도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나라입니다. 20년간 300조 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숫자는 해마다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들이 996에 짓눌려 탕핑을 선택했다면 한국의 청년들은 무한 경쟁과 취업난, 살인적인 집값 앞에서 N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세대. 표현만 다를 뿐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국가의 부속품이 되기를 거부한 중국의 청년과 시스템의 사다리에서 내려온 한국의 청년은 같은 절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중국의 이야기가 끔찍한 이유는 그것이 먼 나라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의 몇 걸음 앞에 놓인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규모만 다를 뿐 방향은 같습니다. 유치원이 문을 닫고 초등학교가 통폐합되고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장면은 이미 한국의 지방 소도시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경고등이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한 국가의 흥망은 결국 다음 세대를 낳고 키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한 경쟁과 취업난에 모든 것을 포기한 한국의 N포 세대를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